저희 팀은 K14팀이며 공공 뇌파 데이터를 활용한 분류 알고리즘 구현 및 분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승준, 임도현, 임우진, 그리고 창원과학고등학교 이상훈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 첫 번째로 연구 목적, 두 번째 연구 방법, 세 번째 연구 결과, 그리고 PPT에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어, 사후 연구 시 진행할 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파 데이터를 지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뇌파 데이터를 지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하학습을 활용하여 뇌파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 알고리즘 중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다입니다. 저희의 대략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두 논문을 읽고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논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바이너리 피전, 즉 두 가지의 내용을 분류하는 것을 네 가지의 내용, 즉 저희 연구 내용과 맞게 바꾸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 노이즈라든지 낮은 정확도를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에서는 위의 방법을 통하여 뇌파를 분석하였을 때 조금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 힘든 결과가 나온 것을 조금 더 시각화한, 효율적으로 시각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 두 가지 논문을 읽고 이론적인 배경을 학습하였으며 이것을 파이썬을 사용하여 구현해 보았고 구현 시에 scikit-learn과 mne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사전 연구부터 진행되었던 것부터 저희가 한 것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BCRCIB, BCRCIB 데이터셋에 저희가 받은 GDF 파일의 형식을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로우 객체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제 이 로우 객체로 바꿈으로써 그 파일의 내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 값들을 저희가 직접 건드려 보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값들에 대한 처음 그 이제 사전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이제 가공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때 저희가 한 것이 이제 노치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뇌 전극으로 인해 측정할 때 생긴 측정기로 인해 생긴 대역이 이제 60Hz라는 것을 조 교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것을 먼저 이 필터를 사용해 제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구를 위해서 이 769, 770, 771, 772가 각각 저희의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원하는 왼손, 오른손, 발, 그리고 혀에 대한 데이터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1, 2, 3, 4 순으로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후 이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poch로 변환을 시키고 특정 값을 잡아서 이에 대한 그 그래프를 저희가 그려보아서 처음으로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면 지금 위쪽이 이제 아까 노치 필터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냥 주파수 대역대로 이제 볼 수 있고, 일단 저것은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정보죠.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아까 그 아이디를 부여해 놓았던 C1부터 C4까지의 데이터들을 이제 그 헤르츠 주파수대별로 그래프를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연해가지고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 머리 쪽에 표시된 네 가지 구역에 대한 모든 전극들의 값들이 이제 네 개의 그래프가 이게 동시에 그려진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바로 할 것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네 가지의 공통적인 값들이 모두 혼합된 것을 지금 얻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각각 분리해내고 그 값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분석을 해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분류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논문에서 찾아냈던 것이 그 첫 논문에서 확인을 했던 것이 이제 Common Spatial Pattern이라는 기법인데,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중첩돼서 한데 섞인 데서 이들의 차이점들을 극대화해가지고 저희가 좀 더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알 수 있고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분류하는데도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측의 그래프가 이제 좌측의 그래프를 아까 말했던 그 CSP라는 기법으로 이제 분류를 해낸 것인데요. 좌측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보면 이제 바로 주황색이 뭉뚱그려져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같이 그룹화되어 있는 걸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이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CSP라는 방법을 거쳐가지고 이들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보기 쉽고 이들의 값 차이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이제 저 CSP까지 거치면서 해낸 것이 이제
아직도 전처리 과정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기 쉽고 알기 쉽게 그들의 차이값만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야 할 분류의 내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이 이제 SVM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SVM은 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을 줄여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떤 두 가지 카테고리나 몇몇 카테고리가 있을 때 어느 한 가지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지면 이 데이터 집합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진선형 분류 모델을 만들어낸 후 새로운 데이터가 오더라도 그들을 이 특정 기준에 대해서 분류해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저 빨강색에 있는 것들을 A라고 가정을 하고 저 파란색에 있는 것들을 B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계를 처음에 그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저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그룹에 대해서 가장 서로 공통적인 거리가 먼 것이 최적의 그 경계선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비슷한 곳에 들어오거나 먼 곳에 들어오더라도 이제 차이가 극명해야 그들을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SVM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제가 방금 말한 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SV에서 앞글자인 이 서포트 벡터가 결정 경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의미하고 이들을 사용해서 이들의 값만을 봐서 그들의 경계를 결정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인데 저 마진이라는 게 이제 결정 경계에서의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가지고 이 데이터들 사이에 저희가 보는 것은 이 그냥 실선이 띡 그어진 거지만 실제로는 저 사이에 이제 조금 더 거리가 벌려져 있는 이렇게 경계선이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결국에 최대화하는 값이 처음에 말했던 그 데이터 포인트들 값 사이들의 거리를 가장 벌려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개의 클래스 분류에 대해서 n 플러스 1개에 대한 서포트 벡터를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이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 결국 이 서포트 벡터에서의 그 의미 있는 값들만 잘 골라내면 이제 쓸모없는 막 멀리 떨어져 있고 완전 차이 없는 값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돼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고 쉽게 분류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scikit-learn이라는 곳에서 내부적으로 이가 미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만 생성을 해서 저희는 저희의 BCI CV 데이터들을 쉽게 그 분류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사용한 클래시피케이션의 방법, PSD와 SVM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과 CSP와 SVM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SD와 SVM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윗부분은 왼손의 움직임을 상상했을 때 생기는 뇌파를 시각화한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손의 움직임을 상상했을 때 생기는 뇌파를 시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 빼고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저희는 이 구분하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 먼저 에포크 데이터로부터 PSD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MNE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PSD 멀티테이퍼라는 함수를 활용하였고요. 이후 이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SVM에 트레이닝 데이터셋들을 넣어주어 학습시킨 뒤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을 넣어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실 수 있듯이 결과가 아주 처참한데요. 눈으로도 구분하기 힘들었던 만큼 기계로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실 수 있는 이만큼의 결과가 저희가 만든 모델이 예측한 결과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실제 원래 데이터에 붙어있던 레이블들입니다. 현재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정답률이 20% 미만으로 실제로 그냥 찍기가 더 나은 수준의 결과를 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CSP와 SVM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CSP에 대해서는 앞선 임도현 학생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분류하면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가 굉장히 잘 구분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면 처음 어떤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거는 어떤 데이터다라고 굉장히 잘 맞출 수 있을 만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희는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에포크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눈 뒤 먼저 SVM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CSP를 학습시켜 CSP 알고리즘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알맞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 CSP를 적용하여 X트레인과 X이밸류에이션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X트레인과 트레이닝 이벤트로 이 SVM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후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넣어주어 예측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28개의 케이스에서 18개의 케이스를 맞추었고 정답률은 64.29%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그 데이터셋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내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PSD와 SVM의 조합보다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더 큰 테스트 케이스가 있거나 이런 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더 높은 정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연구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 연구를 하였긴 하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나 필터를 적용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연구 기간에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 가공 방식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서 연구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가공 방식을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시키고 또 똑같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연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고정된 한 사람의 데이터만 가지고 뇌파 분석을 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상 앞에 90%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 뒤에 10%의 데이터만을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연구할 때는 조금 더 정답률의 차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대로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무진 학생, 임도현 학생, 이승준 학생, 그리고 이상훈 학생 순서대로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와 이름 말씀해 주시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배워왔고, 대학교 임우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배워왔고, 인터넷에 데려가 있는 간단한 예시들만으로 해본 머신러닝을 직접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조교 선생님과 함께 실생활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여 보고, 단순히 나와 있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저희가 직접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고, 코드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값지고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임도현입니다. 이 진행해보면서 이제 논문들을 읽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진행을 한 뒤에 발표해보면서 자신들이 이해한 바를 다른 이에게 설명해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N이나 사이킥 같은 거 사용해보면서 파이썬이 과학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었고, 지금까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거나 이렇게 기계학습을 사용하는 걸 해볼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케라스 가지고만 구현을 해왔어서 이거 하면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값들만 저희가 정해서 주더라도 미리 안쪽에서 다 구현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분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 연구만 보더라도 이제 차이를 극대화시키고 다른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끌고 와서 데이터를 판별하고 또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원본의 것도 이제 구별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것과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법,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계획을 지켜가지고 구현해내는 과정 등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재학 중인 1학년 이승준입니다. 저는 이번 프리 URP를 통해 논문을 읽고 논문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는 법과 그리고 실제로 논문이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냥 관심이 있어서 조금 찾아보던 수준의 머신러닝과 그런 기계학습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사용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프리 URP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저희가 어디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무언가를 구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때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런 것을 저희가 살펴봤던 데는 대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창원과학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훈입니다. 네, 먼저 평소에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뇌파가 전기적 신호로 전달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데이터를 다루어 프로그래밍으로 이 신호를 눈으로 보니 굉장히 신기했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파이썬을 이용한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류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데이터 처리에 대한 파이썬 경험이 부족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해준 조원들과 주변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14조 조교 최재훈입니다. 일단 제가 두 번째로 조교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살짝 학생분들이 좀, 혼자 연구하는 경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논문 같은 것도 엄청 깊게 설명하진 않고, 일단 읽게 보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후 연구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